2015년 5월 2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북쪽으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 웨스트 밴쿠버의 고급 주택가 샤오메이라는 여성과 그녀의 나이든 친정엄마는 동네에서 평화롭게 저녁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산책을 마친 후 엄마를 모시고 언덕 위 저택으로 들어오던 샤오메이는 멈칫합니다. 자택 현관 앞에 그녀의 남편 자오가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오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오의 옆에는 한 남자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800만 달러짜리 대저택의 집주인인 위안이었습니다. 상당한 자산가였죠. 한 사람은 쓰러져 있고 한 사람은 그 옆에 서 있고, 이 위안과 자오는 어떤 관계인 걸까요? 앞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간단히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자온의 가족이 위안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의 사업과 집안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또 친척 관계이기도 했고요.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실제 사건 스토리 그리고 스릴러 영화 줄거리 이야기해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J 채널입니다. 오늘 사건은 캐나다에서 발생했던 아주 충격적이고 끔찍한 그런 사건인데요. 사건의 발단부터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판결 내용까지 쫙 정리를 해드리고 맨 뒤에는 쿠키 영상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산책을 갔다가 돌아온 샤오메이와 그녀의 친정엄마는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 남편인 그리고 사위인 자오를 바라봅니다. 그러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일단은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두 여성은 막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서 빨리 구급차를 불러! 라고 소리쳤지만 자오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소용없어. 위안은 이미 죽었어. 그러면서 이쪽으로 오지 말고 집 밖으로 좀 나가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겁에 질린 두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집에서 일단은 벗어납니다.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인 채 한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그리고는 고심 끝에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이 상황을 쫙 설명합니다. 결국 이 연락을 받은 그 친구가 신고를 했어요. 왜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들이 중국에서 건너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를 잘 하지 못했기도 하고, 혹은 남편의 범행이었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기가 조금 껄끄러웠을 수도 있겠죠. 출동한 경찰은 신고 내용으로부터 자오가 총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한 후 그날 밤 자정 무렵 경찰 특공대와 함께 이 저택 주변을 봉쇄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이 피해자 위안이 이미 사망했는지 혹은 살아있는 채 감금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장한 범인이 있는 집안으로 무작정 진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경찰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집안에 있을 자오와의 접촉을 시도합니다. 일단은 대화를 좀 해보려고 집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보는데 자오는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단 한 통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유리창 사이로 자오가 소총을 맨 채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관찰됐어요. 그리고 새벽 3시경에는 차고에서 전동 공구를 사용하는 듯한 소음도 들려왔고요. 자오는 안에서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시간이 얼마간 지나고 이후에는 주방의 유리창 너머로 그가 팔꿈치까지 꼼꼼하게 손을 씻고 이어 시간을 들여 사냥용 칼에서 피를 깨끗이 닦아내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이게 어떤 기사에서는 사냥용 칼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기사에서는 전기톱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이 저택 창문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엄청 크고 높았는데요. 일부 좀 가려져 있다 해도 그 큰 창들을 통해서 집 내부 상황을 관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본 결과 그 집 안에서 살인 말고도 뭔가 더욱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이 심상치 않은 일의 정체는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경찰은 중국어가 가능한 경찰을 투입해서 밤새 자오와의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집 주변을 통제한 채로 상황을 예의주시했어요. 다음 날인 2015년 5월 3일 오전 8시경 마침내 자오가 전화를 받습니다. 밤새 응답이 없던 그는 의외로 경찰의 자수 권유에 순순히 응하면서 집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한 기사에 따르면 자오는 집안에서 끔찍한 일들을 벌인 후에
피를 씻어내고 길게 한숨 자고는 아침으로 국수를 먹고 나왔다고 합니다. 체포된 자오는 자신이 총으로 위안을 쏘아 살해했다고 자백했어요. 그런데 자오는 그를 단순히 총으로 쏴서 죽이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끔찍하게 훼손된 위안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무려 108조각으로 나뉘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전날 내내 경찰의 접촉 시도에 응하지 않고 집 안에 처박혀서 했던 그 심상치 않은 끔찍한 짓이 바로 이거였던 거죠. 자오는 물론 이에 대해서도 자기가 한 짓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해외 사건을 검색해보면 제목이나 부제목에 108 pieces, 108조각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고 끔찍하기 때문이겠죠. 42세 생일을 몇 주 앞두고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위안. 자오는 대체 이 피해자 위안에게 얼마나 깊은 원한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정도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던 걸까요? 혹시 딸을 가진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계시다면 지금부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 사건의 숨겨진 뒷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건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사망한 위안은 캐나다의 부유한 동네에 800만 달러짜리 저택의 집주인이었죠. 우선 중국에서 건너온 그가 어떻게 캐나다에서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부터 알아봐야 되는데요. 1973년생인 위안은 중국의 동북부 끝인 헤이롱 장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석탄 광산 사업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재산을 모은 과정은 결코 정직하거나 깨끗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온갖 불법과 로비로 얻은 그런 돈들이었거든요. 2007년 34살이었던 위안은 석탄 채굴권을 얻기 위해서 공산당 고위 공무원에게 금규를 건넸다가 뇌물 혐의로 법원에서 기소가 됐어요. 하지만 그는 그 당시 이미 중국을 떠나 캐나다로 이주를 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위안은 중국계 캐나다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 밴쿠버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2달 만에 그 여성과는 곧바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밴쿠버 법원은 나중에 이 결혼을 이민 사기, 즉 위장 결혼으로 규정했어요. 재산도 영주권도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한 위안은 이제 캐나다까지 와서도 떵떵거리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밴쿠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산악지역인 브리티시 프로퍼티스의 킹 조지스웨이 963번지에 있는 대저택을 800만 달러에 매입하는데요. 이때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듯 대문 쪽에 있는 바위에 박제된 검은 표범을 세워두기도 하고요. 이렇게 좋은 집을 사고도 또 하나 더 삽니다. 밴쿠버에서 좋은 동네로 손꼽히는 쇼네시라는 곳에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요. 아름다운 정원과 무려 10개의 침실을 갖춘 주택이었고 그 가치는 약 1,700만 달러에 달했어요. 위안은 이 집을 살 때에도 현금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5만 달러가 넘는 벤틀리와 롤스로이스 같은 고급 자동차도 샀고요. 요트도 사요. 심지어는 개인 섬까지 삽니다. 빅토리아 섬 인근에 있는 200만 달러짜리 섬인 핌섬을 그냥 사버려요. 참고로 이 섬과 요트는 모두 위안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온의 가족은 어쩌다가 이 위안네 집에 얹혀 살게 된 걸까요? 사건을 저지른 자오 역시 위안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오가 9살 때쯤 중국에서 일어난 문화 대혁명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의사였던 이 자오의 아버지가 반혁명 분자로 찍히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집안이 몰락했어요. 그래서 자오의 아버지는 노동수용소에 강제로 끌려가게 됐고 남겨진 자오의 가족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음식을 구걸하며 힘겹게 살아갔어요. 어떤 기사를 보면 이 어린 자오 역시 강제로 노동수용소에 끌려간 적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자오는 또래 아이들에게도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텼고 일거리를 찾아 떠났다가 추위에 동상을 입었던 적도 있다고 해요. 너무 처참하죠. 이렇게 어릴 적 잘 챙겨 먹지도 못하고 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인지 자오는 다 큰 성인이 돼서도 키가 15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세월이 지나고 이 중국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다행히 자오의 아버지 신원도 회복이 됩니다. 험난한 삶을 살던 자오의 가족들은 다시 예전에 비교적 평온했던 삶을 되찾았어요. 그 후 자오는 샤오메이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을 했고 중국의 한자녀 정책에 따라서 외동딸 플로렌스를 낳습니다. 이후 그는 인쇄회사를 차렸는데 그게 또 꽤나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절망적이기만 했던 그의 삶이 점점 괜찮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2007년에는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캐나다 몬트리올로 가족들과 함께 이주를 합니다. 하지만 불어는커녕 영어조차 할 줄 몰랐던 자오 부부는 이 낯선 땅에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자오의 아내 샤오메이가 밴쿠버에 살고 있었던 자신의 부유한 사촌 위안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간단히 말해서 위안과 자오는 그냥 친척지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두 사람이 직접 친척인 건 아니고 자오의 아내 샤오메이하고 위안이 친척 관계였던 거예요. 즉 자오의 입장에서 보면 위안은 아내의 사촌 오빠였던 거죠. 이렇게 사촌 여동생인 샤오메이가 도움을 요청해 오니까 타지에서 만난 사촌 오빠 위안은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줍니다. 당시 사스카툰주에서 큰 농장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위안은 자기 사촌 동생인 샤오메이의 남편 자오에게 그쪽 일을 맡겨서 이 식구들의 살 기반을 마련해 줬어요. 그렇게 자오 가족은 위안의 농장이 있던 사스카툰주로 가서 얼마간 지냈죠. 그러던 중 위안이 자기 농장 일을 맡아 처리하고 있던 이 자오네 식구들한테 우리 다 같이 밴쿠버에 있는 내 집에 들어가서 살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자오네 식구들, 즉 자오의 와이프 샤오메이, 그리고 이들의 딸 플로렌스까지 다 같이 위안의 웨스트 밴쿠버에 있는 대저택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이 집은 밴쿠버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고 760평에 침실이 7개나 딸린 호화로운 저택이었습니다. 자오 부부의 외동딸 플로렌스가 출연한 한 방송에 이 집이 나오기도 해요. 플로렌스는 당시 캐나다에서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 플로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캐나다의 중국계 방송 HBIC-TV의 리얼리티 쇼 울트라 리치 아시안 걸스에 출연을 해서 이곳을 자신의 집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친척 아저씨인 위안이 소유한 개인 섬도 자신 가족의 섬으로 소개하고 촬영에 활용을 하기도 했죠. 사실상 TV에 나온 저택과 섬, 그리고 그녀가 자주 타고 나온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모두 그녀가 삼촌이라고 부르며 함께 살았던 위안의 소유였기 때문에 플로렌스가 자신의 부를 가족 소유라고 소개한 건 어느 정도는 사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긴 하죠. 그만큼 이들이 정말 가족처럼 지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들어와 살게 된 자오는 집주인 위안의 집사 내지는 비서가 되어 그의 부동산과 여러 사업들을 관리했어요. 사실 말이 좋아서 사업 관리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안의 차명재산 관리를 비롯한 일종의 뒤치다꺼리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오의 아내 샤오메이는 사촌 오빠인 위안의 집안 살림을 맡아서 처리했어요. 부유한 사촌을 둔 덕분에 또 하필 그를 같은 캐나다에서 만나게 된 덕분에 자오 부부는 좋은 집에 살면서 위안으로부터 월급과 생활비뿐만 아니라 고급 자동차까지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자신들의 외동딸 플로렌스의 유럽 유학비까지 지원을 받아가며 윤택한 생활을 이어갔죠. 이렇게 위안과 자오는 주인과 집사, 아내의 사촌, 사업 파트너이자 친구로 약간은 복잡하게 얽힌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위안과 자오, 각자의 히스토리와 함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고 어떻게 엮이게 된 건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다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위안에 대해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졸부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바로 그가 엄청난 호색한, 즉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밝히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위안은 아까 영주권을 따기 위해 유지했던 그 잠깐의 사기 결혼 생활을 제외하면 다른 여자들하고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자유로운 연애를 즐기면서 수시로 파트너를 바꿔가며 방탕한 성생활을 이어갔어요. 그가 만나고 헤어진 여자들을 모두 합치면 100여 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또한 그렇게 사귄 여성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만 해도 여러 명으로 그 아이들은 각각의 엄마들이 캐나다와 중국에서 키우고 있다고 알려졌어요. 자, 위안의 이런 여자를 밝히는 습성과 방탕한 사생활이 이번 사건과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경찰 조사에서 자우는 사건이 벌어진 그날의 상황에 대해 격앙된 어조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우는 평소에 발명품을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요. 당시 간단한 구조의 어떤 사냥용 거치대를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만들어 봤다고 해요. 그래서 자우는 이걸 갖고 위안이랑 함께 사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총을 가져와서 집 앞 현관에서 이 거치대의 작동을 직접 시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본 위안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그 거치대가 너무 단순해서 투자 가치가 없는데? 라고 약간 비하하듯 말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자오가 기분이 나빠서 우발적으로 총을 쐈던 걸까요? 여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위안이 한마디를 더 해요. 농담하듯이 자오에게 어떤 말을 툭 던지는데 그 말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겁니다. 위안이 자오한테 뭐라고 했느냐? 나한테 당신 딸 플로렌스를 주면 당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투자를 한번 생각해보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 위안은 40대, 자오의 딸 플로렌스는 20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같이 사는 사이이긴 했지만 이 플로렌스는 삼촌으로서도 위안을 그렇게까지 좋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플로렌스의 친구들 말에 따르면 플로렌스가 저 삼촌은 진짜 소름 끼치는 바람둥이라고 저분하고 단둘이 있는 게 두려울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또 플로렌스가 출연했었던 그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도 플로렌스가 자기 삼촌이 뭔가 좀 약간 나쁜 기운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억지로 그를 피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위안은 아마도 이전부터 이 플로렌스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어떤 지저분한 눈빛을 이미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귀하디 귀한 내 외동딸을 두고 이딴 말을 하는 위안을 자오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딸을 주쇼라는 그 말을 들은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경찰에서 진술을 할 당시에도 또다시 그때가 생각이 나는 듯 분노와 모멸감에 손을 떨기도 했답니다. 자오는 중국 속담에 토끼는 자신의 둥지 주변 풀을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면서 이 말은 적어도 자기 주변의 이웃이나 친구 혹은 가족은 해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위안은 그 선을 훨씬 넘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비록 자신의 가족들에게 살 곳과 일자리를 제공해준 사람이 맞긴 하지만 자오가 보기에 위안은 딸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물 쓰듯 펑펑 쓰면서 낭비하고 여자들을 장난감처럼 데리고 놀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호색하니 자기가 목숨처럼 아끼는 딸을 연애 상대로 혹은 결혼 상대로 달라고 하니까 자오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처음에는 간신히 감정을 누르고 위안을 달래봤어요. 우리는 사촌지간이다. 아니, 친척끼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러자 위안은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아내 샤오메이 우리 고모가 입양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는 피가 섞인 진짜 어떤 혈연 관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지. 위안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에 자오는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는 저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위안에게 소리쳤어요. 이건 근친상간이고 개 돼지만도 못한 짓이야. 너는 여자를 때리고 학대하면서 어머니한테 욕까지 하는 놈이잖아. 내 딸의 인생이 너 같은 놈 때문에 망가지는 걸 나는 용납할 수가 없어. 이 말을 듣고 위안도 눈이 뒤집힙니다. 그는 버럭 화를 내면서 자오의 목을 움켜쥐고는 얼굴을 수차례 때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자오의 키는 고작 150cm라고. 자오는 위안보다 나이가 13살이나 많았고 몸집은 훨씬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싸움 상대가 되질 않았겠죠. 위안을 막을 방법이 없었던 자오는 화단 옆에 있었던 망치를 집어듭니다. 그러자 위안 역시 자오를 죽여버리겠다면서 총을 집으려고 했고 이에 놀란 자오가 먼저 망치로 위안의 다리를 내리쳐버렸어요. 그리고 곧이어 비틀거리던 위안의 머리도 가격을 합니다. 이 격렬한 몸싸움 과정에서 위안은 결국 자오가 들고 있었던 망치를 빼앗는데요. 그러자 자오는 이번엔 급히 총을 집어들고는 위안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하지만 위안은 가소롭다는 듯
네가 총을 쏠 용기나 있냐? 하면서 계속 자오 쪽으로 다가왔고 결국 겁이 난 자오는 그만 빵! 방아쇠를 당겨버리고 맙니다. 총을 맞은 위안은 현관 앞길에 쓰러졌고 그가 혹시나 다시 일어나서 덤빌까봐 무서워서 한 발을 더 쏘았다고 자오는 진술을 했어요. 자, 오늘 영상 맨 첫 부분에서도 이야기해드렸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이렇게 자오가 총을 쏴서 위안이 현관 앞에 쓰러져 있던 그 상황을 산책을 나갔던 자오의 아내 샤오메이와 그녀의 친정엄마가 돌아오는 길에 발견을 했던 겁니다. 경찰이 이 집과 차고 내부를 수색한 결과 사건이 벌어졌던 위안의 집 현관에서 망치와 총상에 의한 혈흔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차고에는 위안의 시신이 훼손되고 조각난 채 쓰레기 봉지에 잘 정리되어 담겨 있었습니다. 자오가 진술을 했던 대로 위안의 시신에서는 2발의 총상이 발견됐고 이는 목과 심장을 관통한 치명상으로 판단됐어요. 또 역시나 자오의 설명대로 위안의 두개골에서는 망치에 의한 골절도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체포된 자오의 자백과 발견된 증거 및 신고자인 샤오메이 모녀의 목격 진술을 종합해서 자오를 2급 살인 및 사체 훼손 혐의로 기소했어요. 그리고 논의 끝에 변호인과 검찰은 배심원이 아닌 판사 재판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2년 후인 2017년 5월에 개시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모두가 자오가 위안을 살해했다는 점은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 양측은 서로 다른 쟁점으로 그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방을 이어갑니다. 우선 검찰은 자오가 망치로 위안의 머리를 가격한 뒤 첫 번째로 총을 발사했을 때 그때 위안은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자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오가 또다시 총을 쐈다는 건 명백한 살인 의도를 가졌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어요. 또한 경찰이 집을 포위한 상황에서 전기톱을 가지고 위안의 시신을 그런 식으로 끔찍하게 나누어 훼손한 행위는 증거를 인멸하려 한 시도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자오에게 어떤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즉 맨정신으로 이 모든 일을 저지른 것이었으므로 그에게 적용된 2급 살인 혐의가 타당하다고 밀어붙였어요. 반면 변호인은 자오가 위안이 자신의 26살 된 딸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데 분노해서 순간적으로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13살이나 젊고 덩치가 큰 위안이 먼저 폭력을 휘두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키에 왜소한 자오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당방위에 가깝기에 2급 살인 혐의가 아닌 과실치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더불어 물론 자신의 가족, 자기 아내와 장모이긴 했지만 어쨌든 목격자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을 합니다. 자, 증인으로 법정에 선 자오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문화 대혁명으로 심한 고초를 겪은 저희 아버지는 어릴 적 제게 늘 갈등이 있으면 그냥 피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맞서 싸우지 말라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말을 따라 지금까지 저는 살면서 그 누구와도 다투거나 분쟁을 일으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진술을 해요. 그러면서 사건 당시 자신은 목숨을 위협받는 도중에 어쩔 수 없이 총을 쏜 것이고 쓰러진 위안에게 다가갔더니 그가 자기를 노려보면서 몸을 다시 일으켜 총을 움켜잡으려고 해서 이렇게 또 공격받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피하려다가 두 번째 총은 그렇게 실수로 발사된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근데 또 아까 주장했던 거랑은 살짝 말이 달라지긴 했죠. 또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의 몸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단순히 여러 조각으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 사건 당시의 충격으로 잠시 자기가 환각 상태에 빠졌었던 것 같다. 누군가 내 귀에다 대고 곰을 해체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사실 그때 일이 잘 생각나지는 않는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에 검찰은 또 자오가 체포 당시 했었던 진술과 법정에서 한 증언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을 하면서 저거 감형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며 12년에서 14년 사이에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최종 진술에서 변호인은 자오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발단은 한참 어린 위안이 늘 자오를 무시해왔고 자오의 딸을 마치 노리게 대하듯 자기한테 달라는 말로 이 자오를 흥분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위안이 폭행을 휘두르자 이걸 막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거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오는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해왔고 과거에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죠. 이렇게 모든 심리가 끝나고 테렌스 슐츠 판사는 자오가 망치와 총을 집어든 순간 위안을 살해하겠다는 가능성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그의 책임이 분명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행위에 명백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면서 2급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과실치사 및 시체 훼손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오는 구금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구금된 상태로 지낸 지 한 5년 5개월 만인 2010년 10월에 이 형이 확정이 된 거죠. 캐나다에서는 형 선고 이전까지의 구금 기간을 셀 때 하루를 1.5일로 쳐서 계산을 한답니다. 그러면 자오는 이미 5년 넘게 구금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캐나다 법으로 치면 8년 이상 수감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자녀 형기는 2년 4개월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당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나오기도 했어요. 대법원에서 자오에 대해서 그는 평소 친절하고 비폭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자오에게는 친절한 살인자라는 별명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수감 중 자오는 모범수로 지내면서 교도소 안에서 노동을 통해 번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도 했어요. 이 최종 판결을 두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 아니냐라는 주장과 딸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도 된다라는 반론이 동시에 나왔어요. 현지에서는 일부 중국계 이민자들의 그릇된 사치와 향락을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이 사건은 살인 재판뿐만 아니라 이후 위안이 남긴 수백억대 재산의 상속 문제로도 중국 커뮤니티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렇죠. 그 많은 위안의 돈이 다 누구한테로 갔을까 궁금하잖아요. 위안은 위장 결혼을 제외하면 미혼인 상태였고 유언장도 따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들을 비롯해 총 7명의 여성과 7명의 자녀가 유산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위안은 생전에 많은 여성들이랑 자유로운 연애 및 성관계를 즐겨왔었잖아요. 사실 그는 정식으로 결혼을 하거나 장기 동거로 인해서 사실혼처럼 누군가가 법적 동거인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경우 이혼할 때 많은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점을 우려해서 같은 여성과 오래 사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가 우려했던 대로 위안이 죽고 난 뒤 그와 만났던 일부 여성들은 재판부에 내가 비록 위안과 법적으로 정식으로 결혼하진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였다 라면서 배우자 지위를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결국은 법적으로 그 제시된 조건에 맞는지를 하나하나 검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해당 여성들과 위안이 실제로 같은 집에서 살았는지, 같은 방과 침대에서 자면서 성관계를 했는지, 함께 식사를 했는지, 재정을 공유했는지, 그 지역사회에서 부부로 인식됐는지 등등등 이걸 다 꼼꼼하게 따져서 유산을 상속할 권한을 가질 사람들을 추려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산을 주장하는 여성들의 재판에 위안과 오랫동안 한 집에서 함께 살아온 이 자오 부부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여성들의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서 진술을 해주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 누구도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캐나다의 유산 상속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전체 재산의 절반을 우선 상속받고 나머지 절반은 자녀들이 나눠 갖게 되는 건데요. 법원은 위안의 자녀로 확인된 그 5명의 아이들에게만 유산 상속권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위안이 탈세 목적으로 상당한 부동산을 자오 명의로 차명 등록을 해뒀었거든요. 이 때문에 또 이후에 위안의 자녀들이 자오를 상대로 또다시 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거 완전 진흙탕 싸움이에요. 생전 수많은 자유연애를 즐기던 백만장자. 그러나 그의 죽음 뒤엔 오로지 그의 돈만이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사건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오늘 사건 보면서 뭔가 좀
뭔가 좀 징글징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 참 징하다. 저렇게 나이를 처먹고 20대 조카뻘 되는 여성을 연애 상대로 보는 위안이나 그런 말을 했다고 또 위안을 죽여가지고 또 막 시신을 그렇게 막 끔찍하게 그렇게 한 자오나 징하다. 좀 징글징글한 인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라는 생각도 또 들었어요. 왜냐면 위안도 생각해보면 자오네 가족들한테 되게 또 나름대로 관대하게 여러 가지를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자오라는 사람도 여러 가지 평판이나 교도소에서 자기가 번 돈 이렇게 기부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은 또 이렇게 악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착한 사람이고 평판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살인도 할 수 있는 거고 내 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가족한테 또 저런 치욕스러운 제안도 할 수 있는 거고 동전의 양면 같은 면을 다 갖고 있는 그런 거겠죠. 여러분은 오늘 사건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에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저도 흥미롭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오늘은 카메라를 아예 안 봐버리네. 한번 봐. 마지막으로.